한 15분 동안 간략하게 제 화가 422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참고가 좀 되리라 봅니다. 맹자라고 하는 분이 전국시대의 논객이었고, 또 맹자는 공자의 그 학풍을 이어간 그 당시에 마지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학에서 정다은 선생이 막내인 것처럼, 또 중국 승리학에서는 그 송나라 때 주자가 막내인 것처럼 바로 전국시대는 맹자가 막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맹자의 말이 오늘날 뭐 그렇게 참고가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TV를 보시면서 온고지신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첨단 과학에서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첨단 과학 중에 무슨 이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데 또는 다른 음향기를 만드는데 바로 그 음질을 상승시키는데 좋은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니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종이공예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창호지를 여러 번 한지를 붙여가지고 아주 요새 어떤 첨단 기기에서 나오는 제품보다도 더 우수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인들의 지혜 중에 오늘의 그 첨단 과학 문화에까지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그 학자들의 또 성현들의 이론이 오래 묵었다고 하는 것 가지고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효고금이나 시기에 있어서는 옛과 이제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고무고금이라 원리 원칙에는 옛과 이제의 구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맹자가 남겨놓은 그 논객으로서의 그러한 탁월한 이러한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생명공학의 그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NHK에 그 생명공학 분야에 가서 토론도 하고 또 자기를 그 소개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특강도 한 그 비디오까지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그 수질오염 문제를 물어요.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이러한 수질이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맑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막다른 것만 가지고 강 개발이라든가 수질 개발에 성공한 걸로 볼 거냐.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서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에는 물로서의 생태가 공존해야 중요한 건데, 바로 그건 우리 선현들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게 뭐냐면 한자는 수지청중무, 그 물이 지극히 맑으면 고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가 고기가 오지 않는 물은 맑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산물이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오탁 중에 오는 잘못된 거지만 탁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설명해주면서 일본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질 개발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지청정부라고 하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맞는 얘기 같아요. 물이 정유수처럼 맑아가지고 고기 한 마리 없으면 그거 산물이 아닌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맹자 이론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참고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남북관계에 뭐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관계의 역사적인 시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한반도가 이렇게 어려워도 전국시대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시대의 그러한 문란한 질서를 정연하게 다듬어 주는데 가장 이론적이며 학문적인 길을 통해서 역할하는 분이 맹자라고 한다면은, 전국시대의 그러한 그 논리는 오늘에 있어서는 커다란 태도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맹자의 논리를 우리가 한 번 더 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긴 말씀 만들겠습니다만,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맹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서 오경할 적에 사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라고 합니다. 근데 일찍이 그 태계에서 율곡 선생이 그러면 사서는 어떻게 읽는 것이 그 올바른 순서냐. 그래서 먼저 대학 읽고 그 다음에 논어 읽고 맹자 읽고 중용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선 말기 이후에 과거 제도가 시들어지면서 왜 이렇게 한문학이 쇠퇴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바로 큰 고비는 맹자에 있습니다. 이 질문도 맹자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소음을 통해 가지고 과거 시험 볼 때도 맹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자 분량이 많아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가 어려운 고비였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그랬을 적에 200자 원고지 몇 장을 써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랬을 적에 2만 자를 써주시오, 3만 자 써주시오. 그래서 이 책은 50만 자, 5만 자를 기준으로 발간할 겁니다. 이렇게 글자 수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글자 수를 어떻게 하는지 200자 원고지에다가 쓰면 200자 가지고 칸 띄우는 거 놓고 보면 200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글자에 대한 그 원고량 계산법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글자를 가지고 기준 삼았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원문을 보면은 거기 2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것처럼 1755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자 원고를 하면 몇 장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논어가 이것이 7권으로 이렇게 철책되어 있습니다만 15,900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거 200자 원고를 나누면 이거 몇 장 돼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맹자는 35,300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14권인데 두 권을 한 책으로 해서 7권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중용은 3,500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사서 다 합해야 56,600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6,600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양 한 우리 200자 원고지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200명은 그저 500페이지짜리 책 두 권이라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일생 동안 읽어도 못 읽었으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서나 이런 서경 같은 데 보면은 그 원문은 적지만은 거기에 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대의를 밝혀주는 대주가 있고 토론형으로 서술한 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용 같은 책도 불과 그 글자 수는 3,500밖에 안 되지만 책이 한 20cm 정도는 두껍습니다. 그건 주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학을 할 적에 어디까지 읽고 오이느냐 하면 대주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서가 56,000자인데 50만 자가 넘습니다. 그럼 50만 자가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새 그 칼판으로 11포인트로 따져가지고 12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커다란 백과사전 두 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걸 읽고 또 오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요새 사서삼경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서삼경을 한꺼번에 하냐니까 사서 한 권하고 오경 한 권 두 권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거는 자만입니다. 그렇게 읽어가지고서는 그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맹자의 고비를 못 넘으니까 중용은 자동적으로 읽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사서 중에 논어까지 읽다가 이제 말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만은 요 고비만 넘기면 한학처럼 또 쉬운 게 없어요. 한학처럼 쉬운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 글자가 대한적이고 글자 응용 방법이 나타나고 또 글자의 뜻풀이라든가 물리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저 우리말 한글에 있는 속도하고 맹자만 그 다 독필하면은 그 중국의 그 한문생에 있는 속도하면 그게 더 빨라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주 한자라는 것은 1페이지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몇 점을 봐도 여기에 무슨 뜻이 함의되어 있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순 한글 대행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한글보다도 한문이가 더 쉽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맹자 고유한 농은 그렇다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맹자의 그러한 좋은 이론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재헌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재헌 국회의원이 살아계신 분이 그 당시에 한 30명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 전화를 가지게 그 문화공부에서 추천해가지고선 가기 전에 1시간 반 정도를 강의를 받고 현장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맡으셔가지고 한번 나갔더니 재헌 국회의원 20여 명이세요. 근데 나중에 질문을 하니까 전부 맹자 이루장에 의하면, 맹자 공순 축장에 의하면 이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맹자를 배웠기 때문에 다행히 답변이 가능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재헌 국회의 그분들은 최소한도 맹자는 필독서를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론의 깊이가 재헌 국회 때만 못하지 않나. 물론 말들은 더 잘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자 이전을 이제 사망시대라고 하고, 공자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맹자가 살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자 이전의 이제 사망시대는 왕도 정치예요. 왕도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말하면 아주 고도의 민주주의, 인권주의, 이런 것이 독치주의, 이런 것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자시대, 춘추시대는 패도 정치가 하나 잡을 때인데, 패도 정치하면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패도는 뭐냐면 이력가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군사력 가지고 나라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선왕들이 한 덕지 정치를 연다. 이것이 패주들의 정치 이념이에요. 그런데 전국시대 와서는 패도 시대가 아니고 책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책 보면 책이 전국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그 모략이 됐던 수단 반복하지 않고 이기면 된다 해서 이모구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부 책략 가지고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윤리니 도덕이니 정의니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 그때 맹자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패도가 이렇게 모토로 되어 있던 전국 춘추시대는 공자가 인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교도했었고, 맹자는 이러한 모책이 아니라 의를 해야 된다 하가지고 의를 숭상해가면서 맹자의 그러한 이론이 터졌는데, 그런 맹자는 세 가지 점에서 오늘까지 금전탑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성선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다. 근데 순자와 같은 사람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 둘이 만나면 꼬집고 싸우니까 이건 악하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후천적인 교육처럼 착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순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도둑놈도 많고 악한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사회 풍토 속에서 착하게 살아간다. 어리석을지언정. 이건 본성이 착해서 그렇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 지금까지도 정설로 전해 오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맹자의 성선설은 오늘날 우리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주 그 철학적인 기초를 다져줬다고 하는 점에서 엄청난 기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사단설입니다. 사단설은 뭐냐면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얘기인데,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보면 우리가 돈 한 푼 이렇게 주려고 하고 걷어먹이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잖아요. 그래 측은지심은 인지가 아니라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본성에서 벌써 어진다고 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싹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호지심. 내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에서 부끄럽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다고 하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수호지심은 그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러한 심정의 발단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앉으시오, 앞에 가시오, 뭐 이런 얘기는 사양지심이죠. 사양지심은 예지단이다.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질서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양지심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하는 시비지심은 지지단이다. 판단할 수 있는 상황관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시와 지를 가르치라. 이것을 사던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군작하고 났던 것이요. 참 이러한 그 얘기를 남겨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사람의 존재의 값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선설하고 사단설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표준인간상을 제시한 게 사선설입니다. 우리가 표준인간상을 닮아야 되는데, 첫째는 청렴결백하자 해서 백이숙제의 인간상을 모델로 제시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출하자, 그래서 이윤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원수로 살아가지 말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그 화해 원리를 제시한 것이 유화해를 모델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서 방송국장 하나 내보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어느 때 물러가야 되고 있을 자리 갈 자리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시중이라고 합니다. 때시자고 감태중자. 그래서 이거는 공자만이 그러한 물러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시간을 잘 알아차려서 진퇴의 결정을 잘하는, 이건 공자를 모델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정하지 않는 청렴성, 그 다음에 남한테 책임진다 하지 않은 책임성, 그 다음에 서로 싸우지 않고 하는 화목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처신을 절도히 하는 것, 이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해가지고 이대로 해가지고 그 사슴의 모델을 내 몸속에 내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의 그 맹자의 제시는 오늘날에서도 영원히 버릴 수가 없는 아주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세 가지 설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여유만 가져도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러한 그 인사배치라든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마지막 얘기했는데, 이 말을 문제는 거니 맹자 14권 중에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절목에 죽기 전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 몇 사람을 이렇게 예시해가지고 저 사람은 2등급 인간이다, 저 사람은 3등급 인간이다, 이것까지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1등급 인간은 뭐냐 하면은 바로 사리 판단, 성선설하고 그 다음에 사단설하고 그 다음에 사승설을 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남한테 믿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식껏 살아가는, 그 양식껏 살아가는 사람은 착가쓴 자 선인이라고 하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속임수 안 쓰는 건 신인이라고 믿었을 자, 바로 이런 것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백성 중에도 착하게 살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은 2등급 이하의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은 학문에 대해서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우민이 유소요건 하여도, 말은 있지만 중국말과 다른데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린 문자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제 28자 하는 이 한글을 만들어라, 이런 반부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종도 소인은 나쁘지만 어리석은 우인은 나쁘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만 가르쳐주면 금방 깨달은다. 그러나 소인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건 소인이다 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언정 소인은 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과 신인은 어리석은 사람을 될지언정 1등급은 아니다. 거기에 반드시 학구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만약에 국민들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거짓말도 안 하고 바로 성실하고 착하게 활동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걸 깨닫는 학문지향적인 이러한 소구력을 증진했으면 하는 이런 점에서 맹자의 이러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아주 혼잡함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죽기 전에 맹자 마지막 글을 쓰면서 아주 한탄한 것이 뭐냐면은 성현이 한 분 남은 500년 동안 그 덕화가 이어지는데 공자 돌아가신 지 100년도 안 되는 오늘날 왜 이 모양 되느냐 해가지고 그걸 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현실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을 적에 우리는 맹자 이상의 한탄해야 되는지 맹자보다는 낙관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